예, 안녕하십니까. 2시가 되어서 교육부 교원 양성체제 개편 대응 방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및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의 학교와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원 양성 체계 발전 방향 모색에 따른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통해 미래형 교원 양성 체계와 사범대학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범대 학장님의 축사로 읽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월요일 날 또 수업도 있을 텐데 이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까지 해주시고 또 토론까지 해주실 여러 교수님들 또 참석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교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상당히 강도 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제는 교원 양성 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것이 함의하는 의미는 단지 학제 개편 이 정도가 아니고 교원 양성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또 상호 간의 의견 수렴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예상컨대는 초등교사가 3, 4년 정도만 지나면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여파는 중등교사 양성교육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 양적인 도전과 함께 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 현장 학교에서 새로 배출되는 교사들이 좀 더 현장 능력이 신장된 상태로 이렇게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 개편 얘기가 있기 전에는 뭐부터 진행됐었냐 하면은 사범교육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사항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적인 변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재고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있는 게 이번에 교원 양성 체제 개편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은 체제 개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 둘러싼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포럼과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면서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소통하고 교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어렵지만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하고 공업교육연구소에서 협찬을 해서 이런 자리를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부 세부 내용 발표는 총 6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건설공학교육과 장영일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서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향 검토에 대해서 교육학과 장지원 교수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 또 저의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형 교원 양성 교육부의 미래형 교원 양성 체계라고 하는 형태로 안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대해서 좀 읽어봤습니다만, 그 안 자체가 과연 미래의 교원 양성이나 아니면 미래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의 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우리의 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대의에 부합하면서 조금 더 큰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의 목적이 다 어느 정도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에서는 좀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목적은 사회와 잠재력을 통한 기초지식의 습득, 그리고 학문적 기본기의 함양을 통한 변화, 각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사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교육이 분리되는 것이 그 전문성의 차원에서는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안에서는 초, 중, 등 교사 자격을 같이 주자라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학교 급간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들은 수년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사 자격을 같이 주는 형태를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가 지역이 넓고 학교는 적고 인구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을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의 차원에서 봤을 때 각자가 요구하는 덕목이 많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조금 유치원 교사 수준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대학 교수 수준에 준하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묶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혹은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면, 초등학교 교사 교육과 중학교 교사 교육, 고등학교 교사 교육이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전문화의 방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교환, 혹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복수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들이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안이 그렇고요. 이게 교육부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에 중초교사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부가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교대 졸업생의 숫자가 1,500명이 모자라자 중학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교과교사 시험을 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과교사가 아니라 담임교사로 연수를 받은 후에 전환이 되도록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초교사들이 지금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덕목에 있어가지고 양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교사 급간을 인위적으로 합쳐서 초등과 중등을 마치 복수하기로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대를 다니는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교대 출신들도 잘 압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대를 다니면서 그들이 습득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애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다, 망가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에 굉장히 닫혀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그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교과를 다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복수 교사 자격을 주는 것이 가능해질지,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의 교원 인사는 구분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흔히 말하는 교사 전문성, 그러니까 지식교육이나 생활지도 면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검토인데,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고 그 주장들에 저는 일정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체제에 약간의 좀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그렇고 의전원이 그렇듯이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전문직을 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문직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본인들의 미래 수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대학원을 다녔을 때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가 대략 한 2만 5천 명, 3만 명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지금도 늘어난다라고 변협 같은 데서는 난리고, 의사들 숫자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등 다 합치면 교사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을 전문직으로서 걸맞는 처우를 해준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신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조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국의 교대나 사대의 통합은 아마 이루어질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들도 있고, 마산교대, 그 다음에 안동교대, 그 다음에 목포교대, 군산교대, 강릉교대, 지금은 이제 그 학교들이 다 국립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원래는 다 교대 자리였습니다. 교대 자리였고, 74년에 전국의 교대 출신 졸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당시 문교부가 교대를 다 통폐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제주교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교대 통폐합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제주도에 제주대학교하고 제주교대가 따로 있었는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으로 통폐합이 되었죠. 그런데 교육대학으로 단과대학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이 된 겁니다. 미래항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로 통합됐습니다. 이거는 흡수통합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항대에서 교직과에 계시거나 자율전공학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교육학과로 소속 변경을 하시고 부산 캠퍼스로 가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강릉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릉대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었고 원주대학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대하고 원주대학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강릉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가 원주로 가고 강릉에는 교직과만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강릉대가 4년제고 원주대학이 3년제였기 때문에 3년제로 통합되는 것보다는 4년제로 통합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원주로 통합됐던 이유는 뭐냐면 원주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원주에 부속 유치원이 있었고 강릉에는 부속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캠퍼스로 통합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합의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례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1도 1 교사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원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공주대하고 교원대,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주교대를 놓고 공주대와 충남대가 갈등을 하게 될 거고, 청주교대와 충북대와 통합 이후에 충북대와 교원대가 갈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교대가 만들고 있는 안은 교대 전체를 하나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대 이혁규 교수님이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성교관 평가를 할 때 많이 느꼈던 일이지만, 공업교육 계열의 특수성, 그리고 공업교육 계열, 공업교사를 양성하는 우리 학교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위원들도 잘 모르고, 당연히 평가위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잘 모르고 다른 대학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홀대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뭐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 봤는데, 느슨한 형태의 통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의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대신 공주교대에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까지도 변경시키지 않는 형태의 자율권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그대로 두고 느슨한 형태로 통합이 되는 형태를 고려를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종시에 부속학교를 만들고 부속학교 옆에다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 만들고 세종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특수학군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부속학교가 살아나지 않고 그 부속학교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여의도가 만들어질 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옆에다가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를 특수학군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이 안착하게 되고 그거는 고교 평준화가 만들어지고 학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지금까지도 여의도는 특수학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안착이라고 하는 명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형태로 세종시 지역의 일부 지역에 우리가 만드는 초등학교, 부속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정을 하고 그걸 특수학군으로 묶어달라고 하는 형태의 딜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태는 우리 학교에도 우리 사범대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뭐 연구 R&D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우리가 뭐 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공업교육이라든지 특성화라든지 그런 형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묶어서 연구개발을 한다면 그거는 세종시나 그리고 공주교대나 우리 학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가 교육부의 안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이고 교사교육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룰 체육교육과 이주욱입니다. 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코로나19는 정말 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업의 위기로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지금 체육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또 변화들이 생겨났고 또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답변도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체육교육의 방향 혹은 지향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기능 중심이 아니고 그다음에 체력 중심이 아니고 이제 뇌를 활성화시킨다. 뭐 혹은 또 우리 이 체육이 삶의 질과 연동돼서 어떤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실제 그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목표도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거대담 뭐 교육에 대한 거대담론을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특정 회사의 차종이 바뀌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100년 뒤 대개여야 하는 교육이 정말 이 뭐 특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소나타 모델보다 더 자주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교무부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지만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고 고교학점제, 뭐 전환학년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파급은 그 이상의 어떤 혼란을 또 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만 거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쓰나미급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큰 그런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바뀌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그림들을 다시 그리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오도가는 데가 없고 아주 이상한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결국 현장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때 어떤 그런 바텀업 방식 혹은 어떤 그런 지금 수기라고 했듯이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교육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교원 수급 정책이라든지 뭐 대학 우리 뭐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장악하고 어떤 권력들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신이 그렇게 없으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제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럴 거면 뭐 해체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레퍼런스 허창수 달려 있죠. 예. 이거 허창수 선생님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측 가능한 위기를 자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국가기관으로 선정해놓은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당연히 어떠한 대안들을 내놔야죠. 예. 그래서 자꾸 예측 가능한 위기를 가지고 또 이게 위기다라고 중언부언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서를 만든 의미가 참 퇴색되는 것 같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고를 보니까 또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창수 레퍼런스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수기 자료집을 보니까 사회적 요구가 교육이라는 것이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된다.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각 교과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또 내세워야 될 수 있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교육 소외 학생 지원, 개별화 교육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그 전에 이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완전 기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배려와 존중, 그리고 소외 극복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책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학교 정책의 변화에서 역량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4가지 역량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자유학기제에서도 이쪽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정서 및 사회관계 지향 노력들도 정책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수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체육 수업은요, 정서의 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다양한 정서들이 표출이 됩니다. 뭐 불안, 공포부터 시작해서 뭐 기쁨부터 이런 것들이 진짜 표출되는 정서의 장이에요. 그래서 체육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정서를 전환할 수 있는 혹은 그러니까 정적 정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정서 조절자로서의 역할들이 우리 이제 2007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게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돼서요. 지금 뭐 체육과 관련돼서는 거의 그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고 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체육 수업은 적극적으로 어떤 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저는 교과 만능주의자 아닙니다. 뭐 체육만 하면 다 돼.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전공에 대해서 이기주의가 아닌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때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 갔을 때 그때 제2외국어 선생님들하고 또 음악하고 미술 선생님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저희는 독립교과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그래서 저희는 곧 독립교과고 음악과 미술은 예술교과 군으로 사실 묶여서 수업 실수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럴 때 이게 저는 체육을 얘기하러 갔는데 이게 상당히 교과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상당히 제가 한쪽 마음으로는 좀 한켠이 좀 시렸습니다. 그래서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활동 뭐 지향점도 그렇고요. 어디에도 너희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킬 거야. 이건 하나의 그냥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몇 초에 들어와라, 몇 회 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건강 관리 능력, 그다음 신체 수련 능력, 그 중에 하나가 경기 수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체 표현 능력. 이러한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전공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전 교육학이에요. 그런 전공 말고. 그럼 결국 그게 또 종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저 없어요. 제가 뭐 학생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종목 중심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냥 레슬링 했어요. 그럼 건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 중심,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보면 총론에서는 예, 자기관리 역량, 예,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예, 심리적 감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예, 그래서 그 우리 그 교육학에서 나오는 다중지능에서도 보면 운동은 기능이 아니고 지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메시라는 선수, 우리 뭐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보더라도 엄청난 순발력입니다. 아니에요, 순발력 아니에요. 지능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동물적 감각입니다. 감각 아니고 정말 그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하는 지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창의적 사고 역량, 뭐 정보 처리 역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연수하는 것 같은 예, 거의 강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역량에 따라서 지금 체육과 역량도 제시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위 요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능력에서는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의식, 창의 융합 사고 능력 등 사회적 요구에 그런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로 하위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가치는 뭐냐? 그래서 건강의 가치, 도전의 가치, 경쟁의 가치, 표현의 가치, 안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우리 세월 사건 이후에 안전 영역이 신설됐어요. 사실은 그때 그 전에는 여가 영역이었거든요. 여가 영역인데 여가 영역이 건강 영역으로 흡수되고 안전 영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에서는 생존 수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CPR이라든지 그런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에서도 기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런 뭐 체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런 가치를 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체력이 좋아진다든지 기능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부산물에 불과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은 이러한 5가지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5가지 활동이 여가 활동이 건강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안전 영역이 신설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질 찾기라고 했는데 우리 체육 수업이 기능 중심으로 간다면 학교의 교과로서 나와 있을 정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게 더 기능은 더 빠를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로서 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성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 중학교 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술군으로 교과군으로 묶인 음악 미술과 똑같은 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봐도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단위는 예전에 가로 열고 5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5단위만 했어도 됐었는데 지금 2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순증만 되고 그다음에 뭐든지 다 10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됩니다. 감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증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좀 교과 체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편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봐도 우리가 지금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선진국 중에서 시간 단위는 평균에 맞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높은 비율이 아니고 지금 아까 뭐 유럽이나 북유럽 이쪽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도별 면접 인원을 최근 10년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과 후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도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2014년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평균 한 20대 1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0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유형별 비중이라서 이렇게 뭐 좀 많이
어떤 통계를 보면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통계를 보면 늘었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구분, 그러니까 폭력의 유형별로 보면은 뭐 이렇게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같이 둔 이유는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체육이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특정 교과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체육 수업은 학교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 수도 올해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의 과제, 이제 특정 교과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저희 현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아까 편제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체육 수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면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체육학자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외부 이렇게 대부분 이건 뇌과학자가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두엽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뇌 전반부에 걸쳐서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건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이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교육과정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뇌, Spark Your Brain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분도 뇌과학자 의사시고 그 의사가 쓴 책을 의사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1장을 보면 영교수 체육 수업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네이퍼빌이라는 곳이 제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매일 체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더라. 정서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뭐 학적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맨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소개할 뇌과학자의 수줍기 있는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책을 내고 있고요. 아까 그 다중지능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능이 아니고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연수를 할 때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능 전수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수즈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그 테드 유튜브에서 아주 조회수도 높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은 울퍼트라는 이분도 아주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뇌 운동 혹은 뇌 스포츠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체육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체 활동이 도구이고,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교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객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수업, 그 다음에 이게 삶과 연동돼서 삶과 전이 되는 체육 수업,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소외를 아주 극복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교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범대학에서도 이 현장 중심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용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부속학교 신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말 대외적 과제이고 우리가 빨리 실현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뭐 연구하고 같이 수련하고 뭐 이런 과정을 뭐 논문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갑자기 술이 나오네요. 논문을 쓰다 보면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전 술을 잘 못하는데 또 술을 먹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잠수 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잠수 타면 또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치질의 고통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곰국이 됩니다. 거꾸로 보면.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반응이면 뭐 웃고 역시 교장 선생님 연수 같네요. 곰국이 됩니다. 한 번에 절대 안 되고요.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물리적인 거리들은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아서 같이 또 곰국을 끓이는 마음으로 계속 좀 이렇게 우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학교육과 서부옥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김정인 교수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5명이 오붓하게 모여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수업하고 막 급하게 왔더니 잔뜩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 5명보다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계신 거 훨씬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주제를 뭐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으로 주셨더라고요. 참 수학교육 방향하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양성 체제 개편 방향 주셔서 주제에 맞도록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국어, 영어, 수학 같이 좀 논의 좀 해달라고 했어서 제가 그 세 개과 다 학과장님하고 또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고 주로 이제 베이스는 수학교육과 수학을 가지고 좀 얘기했고 결론 부분은 세 개과 같이 좀 합의했다는 말씀을 좀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지금처럼 4년제 또는 4+2 해가지고 6년제 뭐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 임용을 확대하면 좋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분이 예전처럼 그 사범대 입학을 하면 발령을 내주는데 수습교사로 한 1년 정도 장기 현장 실습하고 그 중에서 임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뭐 4년이 필요한 학과는 4년을 하고 또 전문성이 더 필요한 학과는 4+2에서 6년제를 가면 사범대학 플러스 뭐 전문대학원 비슷하게 하면 제일 무난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상상하다. 이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9월 8일자 기사 하나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 교육, 특히 수학 교육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미 고등학교는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요. 중학교는 0.5명이 많고 초등학교 1.9명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 상태가 유지되면 그 2년 뒤에는 초등학교도 평균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교육부한테 현 수준의 교사를 뽑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항상 우리 OECD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고등학교는 OECD 이하고 2년 뒤에는 초등학교조차도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년 뒤가 되면 우리 OECD에서 가장 학생 수가 교사당 학생 수가 작은 나라가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보다라고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비교수 교과 뭐 우리는 관계없지만 보건, 뭐 상담, 역량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의 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 도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그래서 개편을 전제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정도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사회가, 교육부가, 학부모가, 학생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수학 교육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다양한 교육부든 연구기관이든 논의하면서 수학 교육에서 가장 이슈가 된 현재 제가 회의 다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 8가지 측면에서 이걸 고려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학교사 양성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인지에 대한 결론을 살짝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구사항 8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원래 이것만 회의를 한 5-6번 다녀온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학습 포기 시점이 중1, 2,
초등학교 5, 6학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뭐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교과를 불리는 대부분 교과의 학습 포기 사항이 중1이 30%대가 제일 많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또 거의 30% 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철저하게 단절된 양성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학년과 중저학년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교사 인력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 인구가 줄면 저희 동기라 해야 되나 108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108만 명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인력이 뭐 20만이라고 하면 우리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재 원래 28만 명을 예상하더라고요. 28만 명이 20만의 인력을 길러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든 과학이든 공업이든 교육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100만에서 20만 추려내는 거하고 30만에서 20만 추려내는 거는 결국은 고도화된 인력 양을 정부에서는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사 인력에 대한 소양 교육하고 심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좀 부정적인 건데요. 뭐 수학도 어렵고 수포자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포기자. 사실 영포자, 국포자, 과포자, 공포자 다 있는데 꼭 수학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수포자 때문에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는 줄여라라는 얘기가 되겠다고 그죠. 학습 내용에 대한 축소 주장과 교과 수업에 대한 축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수가 과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죠. 좀 부정적인 파트도 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학교육은 2002년부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종합계획을 통해서 국가교육부하고 창의재단의 주도적으로 수학교육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학 클리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수학 상담, 수학 체험, 활동 수학, 수학화 등등.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그죠.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졸업하기에 4년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고요. 모자라다고 볼 수 있다고 그죠. 임용에 시달리다 보면 충분히 전문화된 교사 양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져 있고 교육부는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고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처한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교육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결국은 학교 교육은 또 위기일 수도 있다고 그죠? 또 부정적인 파트다 그죠? 학교 안 가도 잘하는데 그런 얘기. 또 반대로는 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고 대안적 교육 방법이 등장하면서 또 우리가 또 4분대 교육에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또 위기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또 양성을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학습 격차의 문제다 그죠. 특히 올해 교육부 하도 중에 하나가 대도시 중심의 학습 격차가 심화됐다는 얘기들 계속 나온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된 과목이 또 수학이고 영어이기도 한데 수준별 학습 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학습 능력에 부합된 교육에 대한 요구 또 사범교육에서 또 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럼 개별화된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개별화된 학습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또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필요하겠죠. 지금 지난달부터 또 EBS 지금 그 수학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학습 하도가 뭐냐면 모든 EBS 지난 30년 동안 개발한 모든 그 컨텐츠를 AI 폼으로 바꾸겠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요소를 추출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앞으로 교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런 교육 플랫폼은 점점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러스 AI 시대. 결국은 지금 수학교과는 9월 달에 인공지능 수학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5 중에 벌써 새로운 수학 과목을 만들어서 다음 시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 가칭,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바꾸겠다라는 뭐 일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세대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융복합적 전문교사 양성은 뭐 수학교육에서 또한 과학교육에서 또 공업교육에서 우리가 닥친 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사고력과 수학에서는 코딩이라고 부르죠. 네, 코딩 능력을 겸비한 예비교사에서 저희 수학교육과는 조만 코딩을 교육과정에 편성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준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해마다 수학교육과 1000명 이후로 하는데 원래 350명을 뽑고 교대원과 기타 교직에서 1000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역시 위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지만 앞으로 뭐 줄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8가지 요구사항을 결집해서 3가지 기본 방침하고 3가지 개편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앞으로의 교사는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교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대만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연대, 인문대, 공대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교원 양성 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장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학년, 중저학년에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교사 양성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 충남대에 오는 것이 유치하는 것이 또는 통합같이 합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국가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사 양성 체제가 필요하겠죠. 그럼 필요한 학과에서는 사범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범대학을 갖추고 있고 플러스 2년 6년제를 갈 수 있는 체제가 되면 하는 바람을 받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결국은 중간 과정이거든요. 지금요. 이 중간 과정이 지금 가장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파트이고 지난 우리 수십 년 동안 사실 초등학교 시스템과 중학교 시스템 너무 다르고 학생이 부딪히는 그 문화적 그 장벽 너무 크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학습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세대 애들을 가르치는데 여전히 초중이라는 그 절단 분절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중등을 복전할 수 있는 기회, 단 고등까지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걸칠 수 있는 저학년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복수전공 체제를 갖추는 양성 체제가 수학 교육에 닥친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교과에서 학업에 대한 결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중고 간의 간격도 있다 그죠? 그래서 사범대를 졸업하면 중학교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고등학교 자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적절한 투 트랙을 운영하든지 해서 적절한 중등 내에서도 중고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 하나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너무나도 양분화된 이 시스템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초등은 너무 통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중등은 너무 오픈이 심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좀 완화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려면 종합대학 안에 교육대학, 제주대학처럼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이 중복되는 부분, 중고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면서 양성체제를 갖춰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학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교육학과의 이광복입니다. 제가 이걸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10여 년간 느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충남대학교는
공업교육 쪽에 특성화되어 있는 사범대학인데 그런 특수성이 전혀 그런 그 논의할 과정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지금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올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텍스트로 많이 그 자료집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대학 숫자가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하고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육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됐죠. 그 교육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예전에 그 설립이 될 당시에는 목적성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고 모두 다 대학 교육을 마치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맡고 있던 그런 책무를 대학 졸업자가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수치가 몇 년 전에 예측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속화가 될지는 참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원 정책 체계는 양성 과정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체계가 있는데 양성 과정에서는 유치 선발, 양성, 자격을 부여하고 채용 시험을 통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교사로 임명되고 난 후에 직무 수행 평가라든지 승진, 연수 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에서 이제 핀란드에 대한 부분을 김정균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살짝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핀란드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사범대학의 학생들을 한 6년, 7년 정도 핀란드의 그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즉 직업교육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에 보내는 일을 조금 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총 5개의 직업교육 교사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5개밖에 없는데 이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에서는 뭐 양성 과정 말고도 항공 경영, 뭐 호텔 경영, 관광, 무역, 스포츠 등의 전문 학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약 전문 대학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업교육 교사 교육이 굉장히 큰 책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UAS에서는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학만 제공을 합니다. 아마도 북유럽 모델에서 이런 이 모델을 가져다가 4+2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에도 초등 및 중등교육 기관에서 규정하는 교육학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학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수교사의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 그 발표자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모아서 저희 쪽에 시도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에서는 직업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공업 쪽에서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 이후에 직장 경력 3년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의 직장 경력 이후에 교육전문대학원에 와서 교육학 2년을 들어야지만 직업교육기관의 교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필수인데 석사급의 경력자가 왜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사의 대우를 볼 때 왜 와서 굳이 교사를 할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학 개념에 부합하는 교수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UAS에서는. 그리고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역할보다 이 제한하는 게 너무 크고 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체계 형성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직업교육 교사가 산업체와 가질 수 있는 연결 포인트가 어디인지
교육부 통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선 산업체와의 연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산업체와 산업계 혹은 연구계와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연결 포인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핀란드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써져 있는 그 문장인데요.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이전에 그 사회의 일하는 임원으로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커뮤니티에서의 멤버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지 교사로서의 교사는 양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업체에서 근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화민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사는 산업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성찰이 모아져서 지금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대응 방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발 양성 자격 채용 승진 요 규제 그 절차에 따라서 교사의 생애 사이클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문제점은 양성 과정과 연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양성 과정과 연수 과정의 문제점을 좀 논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대 졸업생하고 예비교원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교원이 공대 졸업생보다 많이 배우는 것은 교과 교육학입니다. 그 교과 내용학은 거의 대등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연계되는 그 시장 영역을 바운더리를 살펴보면 공대 졸업생들은 산업계로 나가거나 연구계로 나가게 되죠. 산업계하고 연구계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 공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학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연구, 용역, 위탁과제, 뭐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론을 통해서 산업계와 연구계는 공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는 산자부, 중기벤처부, 환경부, 농림부 뭐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교원은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서 임용과정을 거치면 교육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교육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산업체와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별로 없습니다. 주기적인 그 사이클을 두고 자기가 직장 경력을 개발해서 발전해 나갈 때까지 산업체와의 연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산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 4년 동안 배운 자기 전공 지식이 어쩌면은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의 전공 지식으로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업체에서 공대 졸업생들 보고서는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너는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느냐,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쓸만하네, 뭐 이것도 해보지 하고선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체를 맡기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약 대학 졸업 후에 4, 5년 동안의 직장에서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교사들은 4년 동안 배우고 나서 재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대하게 되죠. 그러면 교육적인 정서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는 반면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피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와 교육 현장이 산업체와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과의 연결 부분인데 그 연결 부분조차도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중등교원의 경우 전공에 대한 재교육은 철저하게 교원 자신의 책무로 방치가 되고요. 물론 직무연수나 책무연수를 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실 때 16시간, 24시간 교육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산업체의 분위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 발표를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본 건데요.
밥 짓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왼쪽은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사가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고등교육 현장에서 가리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밥솥 안에서의 상평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떠나서 실제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밥솥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밥알의 원소 성분이라든지 분석하는 것은 대학에서 할 수 있고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쌀뜨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밥을 짓는데 불 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솥을 쓸 것인가, 이런 걸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공업교육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전문가답게 밥을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밥솥 내 물리화학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밥솥 내 물리화학 현상에 대한 이론이 서러운 부분만을 이해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말입니다. 밥 짓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계속해서 피딩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대학이나 아니면 연수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의 통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산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최신 산업체 동향을 교원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협동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집단은 교육부의 절대적인 통제를 받고 있고 그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분야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포럼을 한번 하시라라고 해도 사실 교육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관적인 팩트 폭력인데요. 교원의 전문성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공업교육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짓는 기술도 모르고 밥솥 내에서의 물리화학 현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교원들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교원들을 관리하고 그 통제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산업체 인사를 교원에 활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산업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고등학교 현장에 와서 교사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산업체 연구의 학문적인 연계는 교육청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범대나 아니면 교육청과의 어떤 그 협업 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 교육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공대생이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굳이 2년을 또 전문대학원을 다녀서 나는 중등교육의 교사가 되겠다라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적응 못하고 부적응자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핀란드 구조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보호막 속의 권위를 포기하고 그런 체제에 수긍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원 양성기관하고 교원의 신뢰, 교육과정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가 삼각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곰국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계속해서 전달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정부, 현장 지도자, 기업, 학교 교사 이 이해 당사자들이고요. 각자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할 때의 교원 양성에 대한 역할론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몇 년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과속방지턱은
과속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표지판만 세워서는 정지하지 않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만든 거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갓길 정차를 막기 위한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법을 위반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지금의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개편 상황을 좀 살펴볼 때 이게 신뢰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장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제재하려고 하는 건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치욕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업교육의 문제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결여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창구가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전기자재 통신공학교육과 나준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양성체제 체제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제 일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 사범대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좀 특히 공업 교사 양성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뭐 국가교육회의라는 곳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집중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핵심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로서 이제 그 의견의 하나라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수기 자료집을 쭉 아마 살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보시면 이제 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의 공업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일반 사범대학이랑 굉장히 좀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한 5가지로 꼽아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 이제 각 이슈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교사대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형 임용,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실습 확대,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교육학 이제 편중 이제 공업교육 내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교육학이 편중돼서 내용학 자체에 학생들이 좀 결여돼 있다. 예비 교사들이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전문대학원 체계 뭐 4+2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사대 통합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앞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세세한 내용은 이제 잘라내고 학력 인구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한 교사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교사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대사대 통합에는 거의 일반교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대 교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공업교육 쪽에서는 이게 충남대는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면에서 좀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신경 쓰여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다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충남대학교 자체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출범한 사범대이다 보니까 공주대가 있었고 충남대가 나중에 출범이 됐고 또 교사대 통합 관점에서 보면 공주교대가 중간에 껴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세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관심도 좀 이제 필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이광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개방형 임용제라는 게 사실은 최근의 이슈는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부산일보에 1999년에 실린
이제 사파더라고요. 근데 저게 사실 교원 임용에 관한 사파는 아니고 이제 공직을 열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게 이제 오픈형 임용제 해가지고 나왔던 이제 사파인데 저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임용을 오픈하겠다 하니까 철밥통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놀라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현재 사회 자체가 저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정한 4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사만 졸업하면 안정된 교원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대 4대를 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저거를 임용제를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장점은 되게 많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실무 현장 경험 갖춘 교원을 뭐 영입할 수 있고,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학교나 학연 지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배제시킬 수 있어서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저 아래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게 교원 임용제 자체의 근간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좀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개방형 임용된 교원 자체가 그러면 즉시 전력감으로 이제 학교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냐? 그럼 분명히 그거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현재 교원의 이제 연수나 이런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실습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업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이제 저희 과를 졸업한, 특히 저희 과를 졸업한 선생님들도 현직에 이제 가서 이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학생들 1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 잘 기억도 안 난다. 뭐 적응도 잘 못했다. 뭐 앞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즉 초임 교사가 이제 교과 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뭐 배우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생활지도 해야 되지, 뭐 학습, 행정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 실습은 확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이제 교육 실습만 확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선결돼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교육 실습을 만약에 한 학기로 하게 되면 교과 과정, 그 사이에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수업 연화 늘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뭐 4년제를 5, 6년, 6년제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서 단순히 이제 이상적으로 교육 실습 확대가 중요합니다라고 막 그냥 진행하기에는 선결돼야 될 부분들이 역시 많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게 이제 교육 전문 대학원 얘기 나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교육학만 2년 더 배우는 이제 편제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특히 공업교육 관점에서 보면 교육학이 중요한 것보다는 선생님들 예비 교원 자체가 이제 내용학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업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교육학만 2년 배우다 보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북유럽 모델, 아까 이제 이광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유럽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4+2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핀란드를 이제 비교해 본 표를 보면 이제 일단 선발 경쟁하는 건 동일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교원 양성 교육을 뭐 부담하는 것도 핀란드는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승진의 기회 같은 거는 뭐 동일하게 그렇지만 평생 직업도 동일하고.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교원분들은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이제 표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 맥킨지에서 비교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핀란드 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봉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차이도 있는 환경에서 단순히 이제 유명하고 이제 핀란드 모델이 좀 더 앞서 나가는 모델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공학교육과의 송낙현입니다. 저는 좀 그 제목을 요청하신 선배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오늘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말씀하신 거를 이제 새로운 신규가 거역하긴 안 돼서 캐주얼하게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CNU의 낭만에 대하여라고 했는데요. 요 입장은 이제 저도 앞서서 선배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교육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교사로 특성화고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교육부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난 9월에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 온 그 신임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좀 썼습니다. 처음에 PPT로 만들었으면 좀 멋지게 좀 보여드릴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토론식으로 발표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원고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굉장히 발전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게 예전에 어떤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명문대학은 왜 명문대학이 되느냐라는 의문들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주로 우수한 졸업생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대학일 때에 그 대학은 명문대학이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뭐 정부 부처에서도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중등 학교 또는 공직사회 또는 일반 회사에도 보면은 우리 충남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육부에도 제가 몸담았던 교육 전문 직원이 한 90명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충남대의 비율이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할 정도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배 전문직들이 신규 연구사가 이제 전입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충남대가 있으면 하는 말이 또 충남대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충남대의 사범대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라는 거면은 저희 충남대가 76년도에 공과대학이 이제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되고, 78년도에 공업교육연구소가 신설되고, 82년도에는 이제 공업교육대학이 공업교육학부로 일반 공학부하고 분리가 되고, 2009년에는 사범대가 이제 설립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함으로부터 사범대학과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는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 최고 등급제로 선정이 됐고, 또 최근에는 우리 정원이 200명인데 학생이 그중에 130명이 사범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62%라는 높은 합격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범대에는 교육 분야의 싱크탱크인 공업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 응용측정평가연구소, 직업진로 교육정책연구실, 그다음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대학 연계 R&E 프로그램 발표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독서 인성 캠프, CNU 에듀페어, 수업 경진대회, 교수학습 자료 전시회,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창의예술 아카데미, 찾아가는 공학 캠프, 뭐 자유학기제 연계 공학 체험 교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 대학이 사범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전환기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의 이 전환기 시대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감염병에서 그 변화가 더 급작스럽게 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에 와보니까는 이제 원래는 캠퍼스가 이 학생들의 젊은 분위기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럼 그렇지 못하고 수업도 이제 원격으로 하고 학생들은 개인 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뭐 이런 것이 이제는 점점 낯설지 않은 이런 것들이 뉴 노멀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CNU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발전과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성과도 굉장히 좋다라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의 그런 치적에 그냥 쌓여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과거의 낭만에 젖어 있을 수는 없다. 영어 속담에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우리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발전과 노력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이런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결점마저도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있거나 또는 스스로를 무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뭐 이거는 굳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변하고 있는 또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제가 태풍의 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 주변이나 저는 조용하지만 주변은 굉장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주 많은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구되고 있죠. 뭐 구체적인 예로 원고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로봇인 타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주한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와서 잡초를 뽑는 일을 했는데 이 타이탄이라는 기계가 로봇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계가 인공지능을 타입해 가지고서 스스로 잡초를 뽑는 그런 일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농업 노동자들이 이주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그 일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록소라는 배달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덱스에서 개발해서 쓰는데 이 로봇이 물건을 택배를 배달할 때 집 앞에 현관까지 배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마틴 플레밍이라는 전 IBM 수석인데요. 이분이 IBM에서 최고 분석 책임자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AI로 사라지는 직업은 거의 없다. 다만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질 거다. 사람이 하는 일은 줄어들고 로봇이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70년대, 80년대의 변화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없고 또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변화가 다 맞았냐? 오히려 점쟁이보다도 못 맞히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로 인해서 지금 교원 양성 체제 개편도 그거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학령 인구 감소가 되면은 학교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대학이나 특성화 같이 이제 기존의 비인기 별로 입학하길 원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자가 줄고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나 이런 대학은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격차도 상당히 심해지고요.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그동안엔 단순 숙련 기능들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자동화 로봇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 좀 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직무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소득의 격차까지 일어나서 사회 계층화가 심화되는 그런 사회 현상도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원 정책 이런 것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들은 지금 뭐 이런 변화들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야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직업계고의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다가 9월에 우리 대학에 온 거고요. 또 국가교육회의라는 그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고교 학점제하고 교원 양성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정책의 구심점이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고 교육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2009년도에 교육부에 처음 갔는데 그때에도 학교 자율화 추진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지방 이양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의 책무성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결국은 교육부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지금 급속도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되풀이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깊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례로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지방에 있는 도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그 지방의 인재를 배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수천의 생태, 경제,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순천형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고 마을교육자치회 이런 것도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으로 계신 교수님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결국 귀결되는 건 인재 양성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의 시대적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그렇게 교원 양성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재를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를 원하냐, 뭐 하드 스킬, 뭐 지속적인 학습, 기술적 능력, 뭐 소프트 스킬은 어떤 협업, 그 다음에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창조적 지능이라든지 사회적 지능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도 이거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지향해야 되냐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게 삶과 지식이 통합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든지 평가 이런 체제가 학교 내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교육부 내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등 직업 교육도 이제 새로운 체제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광복 이전부터 광복 이후까지는 실업교육이라고 해서 농공상 업이 주로 이제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했었고, 6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 초까지는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서 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무에 숙련된 기능력을 가진 사람을
산업 인력으로 배출하는 데에 계속 주력을 해왔고 거기에 우리 대학이 사범대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교육이 단순히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또 그렇게 배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중등 직업 교육이 변모가 돼야 되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교사를 양성하냐가 저희의 관건이죠. 뭐 교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양성 교육 과정도 혁신해야 되고 또 예비 교사의 폭넓고 전문적인 역량 함양을 위해서 양성 기관의 혁신, 그다음에 학교의 변화, 또 교원의 역할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이 교육 과정에든 융합적, 통합적 재구성, 뭐 교육적인 네트워킹, 그다음에 공동체 및 감성 역량, 뭐 평가자로서의 역량,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교사의 전문성이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지능정보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교육에서 팀워크하고 협업의 전문성, 교육과정 재구성, 뭐 이런 것들, 개별 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NU의 변화와 책무는 어떻게 되겠나? 사범대가 출범한 지 이제 10년 이상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발전과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로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환기 시대에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우리 CNU도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화가 곧 우리 CNU의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환경과 정책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첫 번째로는 우리 CNU가 교육 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을 교육부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 뭐 국가 싱크탱크인 뭐 국책 연구기관도 있고 뭐 정부 부처 유관 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대학에 우리 교수님들처럼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일을 할 때 보면은 전문가가 누구지라면 떠오르는 분들이 별로 없죠. 저희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교육부하고 가깝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주는 뭐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그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의견을 많이 묻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발전적이 되려면 우리 사범대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에 있는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미리 물어보죠. 전화로 물어보든 메일로 물어보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이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진다든지 또 나중에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저희가 어떤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좀 발전하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주어진 일에만 충실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새롭게 어떤 우리 스스로가 혁신하고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늘 교육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임용고시 합격해서 현장에 나가고 이분들이 일정 연수나 자격 연수를 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지 교육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미리 감지하고 우리가 먼저 구상하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그런 능동적인 제다. 그래서 우리 사범대가 이런 포럼을 한다든지 저번에 전문교과 교원 양성 체제 연구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좀 더 조직화해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 젊은 교수님들의 참신함과 도전, 우리 50분의 교수님들의 어떤 단합된 노력이 발휘될 때 정부 담당자들도 우리를 파트너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은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사범대학으로서 이전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척이고 또 세종시도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자체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인지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순간은 선물이고 현재를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결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미래 사회의 교육을 주도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 기대하고 구상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전에 어떤 실적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우리 CNU의 낭만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하실 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장지원 교수님은 그 앞에 부분 또 교과 수준에서 협의적 논의인데 이것도 10분 동안 하려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특히 이제 체육교과에서 우리 체육교과를 이해할 수 있는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과거 그 인천교대에 가서 그때 교과관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이나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과, 다른 학과를 이해하는 거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배려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 자리, 또 특히 좀 깊이 있게 이주호 교수님께서 두 가지 논의를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어제는 쭉 정리를 해봤어요.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초등, 중등 통합의 문제, 실습을 늘리면 현장이 강화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실습을 늘리면 우수한 교사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 발표자 관계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좀 민감한 그 사안인데 공주교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어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공주교대 입장이나 공주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좋은 논의를 해주셨고 또 카이스트까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장지원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 정말로 이게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느슨한 통합 체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또 발표를 안 하시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면 공주교대를 설득할 거냐 또 어떻게 하면 공주대 논리를 반박할 거냐 조금 확장하면 교원대 뭐까지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같은 바운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보다 더 높은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의 역량이 엄청난 거죠, 그죠? 교육부는 밑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실제로 그래서 그다음 사범대학의 지향을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지역 연계형 교육 실습 체제 구축, 현장 능력
연구 현장 향상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해주셨고 4+2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4대 수석 교사 임용,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트 교육, 또 AI 교육이 교육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융복합적 능력 기반의 교사 양성, 종합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대 교육 토대에서 석사급 예비교사 양성 체제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도 하지만 그 중간에 초중고간 교사 자격, 교대에서는 중등을 복수 전공하고 4대 복수 전공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발표자께서는 지금 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복수 전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논의도 해주셨습니다. 수기 자료집도 소개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고, 교대 그 통합, 이 기술공업학과 전문성 논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개방형 임용도 많은 문제가 있고 교육 실습도 그 제도만 늘리면 되냐. 실제 지금 있는 교육 시스템 하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학교 체제와 이런 것들이 좀 내실화가 되어 교육 전문 대학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교과 수준에서는 우리 체육교과에서 그 가치라는 키워드를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 수학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담론이 있었고 직업교육도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 수준에서 했고 특히 그 나머지는 좀 보시고 우리 이광복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억이 남는데 그 사람이 왜 산업체 인사가 왜 잘 나가는 사람이 그 개방형으로 돌 때 학교에 올 거냐, 잘 나가는 공대생이 왜 교원 전문 대학원에 올 거냐. 지금 우리 의학 전문 대학원이 약학 전문 대학원 또 법학 전문 대학이 있지만 거기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든지 하면 가치가 있는데 임용도 보장되지 않는 교육대 전문 대학에 올 것이냐 하는 문제. 오면 좋겠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방안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CNU의 낭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가지 CNU 변화와 청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